오늘의 그 강연의 그 토론을 맡게 된 이 경남대학교 하인수 교수입니다. 저는 부울경치의 현재 그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토론이라기 오늘 뭐 새로운 뭐 이론이나 이거에 대한 무슨 뭐 논쟁이나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대부분 그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또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를 하시는 분이 없을까봐 제가 질의를 해야 돼서 제가 그 세미나 내내 잠도 못 들고 긴장하고 엄청 다른 때보다 제일 열심히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두 분의 그 초청 강연과 네 분의 기술 강좌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뭐 작은 내용이라도 뭐 이게 뭐 아주 전문적인 게 아니더라도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질의가 있으시면은 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 회장님. 누구라도 빨리 마이크를 잡아서 좀 사실 너무 말씀이 안 되었습니다. 저도 정신을 차려 들려고 했는데 잠시 또 집중 안 되고 그랬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이 조금 궁금한 것 있어. 우선 김정현 박사님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지하수 복원 기술, 그러니까 지하수가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 지하수가 내려가서 다시 복원한다는 그런 뭐 주입 같은 말씀하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지식상에서는 지하수가 내려가면 지반 침하라든지 물이 나면서 이때가 이렇게 오히려 간극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다시 지하수를 넣으면 그게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리차징 월을 이용하는 거죠. 월을 이용해서 한쪽에서 주입을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지반이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입자들이 좀 뜨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물을 예를 들면은 아주 미세하게 뭐 침을 가지고서 설명하기 좀 제가 그쪽 전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지하수가 떨어진 만큼의 양을 그 집안 전체에 일정 영역에 이제 물을 계속 공급을 해서 유지시키는 거죠, 그것을. 근데 그 유지시키는 방식이 그 집안 내의 매질 내를 다 들여다보면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우려하는 거는 그 현장을 담당하는 시공사들 불편해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상치 못한 표시나 다른 게 있어서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면 돌이 계속 들어가고 또 실제로 그만큼 올라오는 것을 확인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시도를 잘 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부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지금 어쨌든 지하수 리차징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현재 저희도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아마 그 동부간선도로 지하에서 해보는 팀이 그 EPS 엔지니어링 팀에서 이제 저희 연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팀에서 진행을 하고 저도 현장에서 직접 보는 관점에서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건데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발표할 계획가 있거나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김영건 박사님이나 신민식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특히 이 태적토 집안에서 피해난 사례, 붕괴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그 연락갱, 피해난 연락갱 거기가 뭐 이렇게 누수가 되면서 피해난 사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피해난 사례를 많이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낮춤 개념으로 이렇게 뚫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다른 뭐 이제 TV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지 특히 모래층에서 뭐 그라우팅이나 그게 아까 강도보다는 균질하게 투수 개수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그런 어떤 그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일부 이제 피난 연락갱이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피난 연락갱용 전문 어떤 특수 장비가 이제 개발되어
적용해서 지금 하기에는 이제 워낙 그게 고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적용의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그 시도가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사례를 좀 보면서 이제 그 세그먼트 라인을 뜯어내기 위해 갱레 그라우팅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9년 마장 같은 경우에도 갱레 그라우팅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 그라우팅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교통 인프라가 준공이라는 그 개통이라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어떤 정확한 프로세스를 밟아서 차수 성능을 발휘하기까지 기다리라든지 아니면 그게 안 나오면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뭐 상하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이제 시공 프로세스상에 뭔가 그것들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으로는 그 정확한 프로세스만 정확하게 지켜줘도 상당 부분 그런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여튼 그 TBM의 가장 고집거리입니다. 이제는 연락해. 그래서 그런 문제는 결국 이제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상의 어떤 그런 정확한 프로세스를 지켜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고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그라우팅에 대한 확인 기준이 엄청나게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세공 뚫어서 뭐 확인한다는 하는데 지금 외국에서 이런 사고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성능 검증 테스트는 엄청나게 엄격하게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제가 그 표준에 대한 부분은 좀 낮아야 된다고 보는데 자극구 주변에 밑에 굴착 제네레 보강국이라든가 대구의 보강에 대한 이야기지 수평 행정에 대해서는 어떤 이 부분은 그 나툼 형식을 이제 빌어서 굴침해야 되기 때문에 나툼 형식을 빌어서 있는 강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때 그 수평 행정에 대해서 확인 조사 일부에 대한 내용도 좀 확인도 하고 있는데 정말 좀 그 부분은 좀 정말 아쉽고 지금으로서는 제가 현실 방법은 지방 계량을 상당히 할 때 일단 관리 차원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으로서 조사하는 방법은 그밖에 없다라고 사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지원팀 이재석 합니다. 간만에 너무 좋은 기술 강좌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정선 쪽에서 이제 원시초에서 발주했던 공사 현장인데 지금 이제 공사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설계도서 컨트롤 거리를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질문 사항이 첫 번째는 석회암 공동지역, 백두대간이다 보니까 노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석회암 쪽에 있다 보는데 거의 터널을 갖다가 한 3군데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거리는 한 200m, 300m. 그러니까 노선에 대해서 이제 변한 거다 보니까. 근데 석회암 공동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사를 해서 이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좀 보강법을 갖다가 잡고 싶다는 게 이제 그 발주처의 의지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최근에 이제 거제 쪽에 지하 한전 쪽에서 발주했던 공사 갖다가 이제 수주를 했었습니다. 네. 설계하는 진행 중인데요. 흡하기 신도는 이제 한 9m 정도가 되는데 해필 세미실드 지침 때문에 이제 지하가 폐쇄상이 됐습니다. 근데 시출해 보니까 방금 그 박인 박사님 얘기했던 한 35m 정도에서 이제 그때까지가 계속 대청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시설 커넥터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35m까지 과연 가시설 설계가 시공해서 너무 과다한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있고요. 네. 또 세 번째가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울산 쪽에 발전소를 갖다가 해체하는 그 집안 안성도 갖다 일을 갖다 이제 수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 사항이 지하 2층인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하게 되면 거의 꿀뚝이라든지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 영향이 나다 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중에 이제 김인구 박사님이 했던 그 도심지 지하탄을 이제 붕괴 사례를 갖다 하시는데 지하 해체에 따라서 했을 때에 지방 붕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제 질문 사항이 방금 그 이병욱 지사님 그 GPR 탐사 그 석회암 공동 부분하고 박인구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김인구 박사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석회암 북부 지역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강원도 쪽에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기존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산지 구간이다 보니 시추가 대부분 제한적으로 뭐 갱구구나 좀 할 수 있고 노선상에서 대부분 아마 설계상 안 해놨을 겁니다. 일단 먼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표주의 조사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석회암 같은 경우는 좀 간단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연산을 이렇게 동보를 시키면 이렇게 끓습니다. 골고루 끓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탐석 채취해서 이제 지표에서 나타나는 위치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타난 지표주조사에서 나타난 구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지수조사를 좀 해보는 게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탄성반 탐사라든지 전기비장 탐사는 이제 가능하지만 암종을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이 만약에 있다면은 탄성반 탐사보다는 전기비장 탐사가 좀 더 중요한 방안이 되고요. 제가 아까 제가 발표드리는 그 GPR 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노선 따라서 구간을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앞에서 조사한 지표질 조사 이제 그 매핑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전기비장 탐사나 시주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어느 특정 구간에 우리가 지표에서 나타났던 구간하고 매칭이 되는 구간들이 있다면 그런 구간에서 나타난 신호들이 또 다른 구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그 공동 구간을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한테 하신 질문이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아마 근입장애에 대한 얘기가 되죠. 근입장애 과하다. 뭐 히딩 개념에서 접근을 했나요? 설계상으로. 그 히딩 검토하는 식 자체가 옛날에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엉망이 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트 파일을 찔러 넣었을 때 만약에 찔러 넣었을 때 고착 바닥 하부에는 시트 파일이 막히지 않은 상태의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상식이 과거에 있는. 그래서 시트 파일 공법을 쓸 때하고 엉망이 판 공법을 쓸 때 검토 내용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안 돼요, 그 식들이. 그래서 그거 시트 파일 옛날에 제가 연구해서 논문 내는 게 아닐지 싶은데 그 관련된 그 자료를 같이 좀 보면 근입장이 많이 줄 수 있어요. 지금 개념상으로도 이론이 틀리지 정의 그대로 안 돼요. 엉망이 판에는. 엉망이 판에 맞는 것이지 밑에 근입장이 차수벽이 들어간 것으로 계산되는 법이 없습니다. 수치 해석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도 근입장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뭡니까 아까 여러 가지 공법들 섭하기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어떤 부분이나 경제성 측면이나 보도적인 측면에 접근할 수 있으면 우리 기술자들이 다양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가설음악에는 CIP 조립반 그다음에 뭡니까 설계를 뭐 이것밖에 없는 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다양한 현장의 입장에 맞는 다양한 고민을 좀 앞으로 하는 것이 우리 기술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죠.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뒷발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그 질문 사항은 방금 또 생각이 났는데요. 석회암 공동 지역의 이제 터널에 대해서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맨 처음에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하 해체를 진행할 때 할 때 이제 최근에는 지방 기술자들이 지하 해체에 대해서 이제 3차원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 그 인지했던 걸 갖다 많이 분석한 추세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직까지 사례는 저한테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지금 도심지 리스트를 갖다가 사례가 많으시기 때문에 지하 해체 시 집안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하 해체라는 것은 기존 지하 구조물을 뜯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좀, 예. 지금 이제 그 대심도 이제 터널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GTX-A를 예를 들어 보면은 그 기존 구조물과 연결하거나 또는 기존 구조물을 또는 이제 일부 또 이제 간섭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럴 경우에는 기존 구조물을 뜯어내는 이제 그 사례들이 많고 GTX-A의 주로 정거장 구간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곳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지금 대진도다 보니까 일부 구간을 지금 이제 뭐 단순하게 뜯어낼 수가 없고 발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파 진동을 아무리 우리가 저감하더라도 그 발파 진동에 의한 이제 그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들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구조체로서 역할하고 있는 기존 구조물을 이제 손상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뜯어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신설 구조물과 기존 구조물과 동시에 연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차원 보조 해소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기존 구조물을 운영자, 그러니까 뭐 관리자도 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기존 지하철이면 이제 뭐 서울교통공사라든지 그런 그 관원이라고 합니다.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원 문제들이 또 해결할 중요한 그 포인트가 돼요. 가장 정리하면 기존 구조물에 대한 어떤 그런 구조적인 영향, 그다음에 그런 구조적 영향을 또 검증하기 3차원적 해석, 그리고 그 해석 결과에 대한 또 그 관원과 협의,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거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지하철 공사 사람인데 우리 지하철을 건들거나 뜯어내려고 그러면은 거의 99%가 허용을 안 합니다. 근데 설계상 또는 시공상 그 손상을 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가 길게는 1년씩 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은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인 리스크보다는 기술 외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아까 그 석현 공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완을 좀 드릴게요. 원주청 관할이면 되게 많아요. 석현 관련된 게. 공동은 터널에서 말고 교각 하부에서 석현 공동이 있는데 해결을 못 해가지고 해결한 사례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원주청에서 이제 하천이 지나가는데 거기 교각 밑에 어쨌든 그 석회암 공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이 계속 석회암 특성이 물을 만나면 이게 더 약해져요. 원래 강력하게 약해지는데 얘가 계속 흘러가서 어딜 가냐면 저 밑에 있는 송어장에 양식장을 완전히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 민원이 엄청 있어가지고 저 그때 연구원에서 갑자기 원주청에 무슨 과장이 오라고 해서 가갖고 이게 뭔지 그라운팅 공법을 뭘로 어떻게 결정을 해야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석회암 공동 대부분 물을 만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라우팅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걸로 뭘 어떻게 해서 얘를 보강을 하는 거가, 그걸 채우는 거가 핵심이에요. 그때도 하천 교각 밑이었으니까 물이 얼마나 빨려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전기비장 얘기를 했는데 그 3차원 탐사까지 해가지고 밑을 다 조사를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 그때 비가역적인 그라우트제, 그때 당시에 가소성 그라우트제라고 해가지고 물을 담고 먹으면 얘가 이게 흐느러지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있다가 얘가 이게 물에서도 굳는 거예요, 쉽게. 그게 일본에서는 그게 되나 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술이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 방법, 백약 방식을 다 해봤는데 안 되다가 결국 그거 하나로 사실 거길 막았어요. 공동이 있는데도 계속 주의해도 안 되니까 더 들어가지 않도록 막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생각하면 석회암 공동에서 물 문제, 그다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라우트제 중에서도 물의 저항성이 많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엔지니어를 좀 고민하고 대안을 줘야 되겠죠. 우리 저기 그 지방공학교 회장님 저희 연구단에서도 그라우트제 지금 개발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하여간 좀 많이 좀 하시고, 그러니까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좀 주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라우트에 대한 것도 기준이 따로 없어요. 미안한데. 그게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우리 가치를 지금까지 안 끌어왔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도로 포장에는 포장재 하나를 규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지침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라우트제를 그동안에 안 했어요. 있었는데 그거를 뭐 마이크로 시멘트 계열의 뭐네 있었었는데도 뭐냐면 그때 다 이게 약간 영업이기도 하고 또 가짜 도생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기준들을 제한하지 못했어요. 발파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터덜 쪽에 있는 공종들이 대부분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공학자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해줘야 되냐면 이제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이런 시공정을 해봤더니 무한히 돈이 들어가더라. 적절한 대가를 달라. 그러려면 최소한의 그 성능 기준 그거에 따르는 어떤 기준이나 사이트 우리가 만들어서 던져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이것을 받아서 하게 해달라. 그러다 보면 특정 공법이 개입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 지방공학처가 조금 더 냉철하게 봐야 되겠죠. 성능 기준의 어떤 그런 것들 많아요 지금 너무나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좀 제한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혹시 답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사실 제가 스키야 공동 관련해가지고 터널 TVN 터널 시공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양이 너무 많아서 사실 뺐습니다. 이래서 동아리에서 시공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 그 스키야의 공동이 이제 네트워크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안에 물을 뿜고 있으면은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스키야 공동이 있는 안반을 굴착을 했을 때 물이 이 굴착 내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유출이 되면 이 안반 내에서만 움직이면 되는데 이 네트워크가 전부 상부의 토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사에서 물이 지하수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표 면에서 지하수가 다운돼서 그 주변의 공장들이 심화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진 지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좀 강릉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좀 지방 쪽에 많이 있는데 그렇게 조심히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실제 TVN도 그때 터널을 불친할 때 조금 뭐 안반이니까 조금 오픈 형식의 좀 이렇게 형식의 불친하다가 상당히 좀 이걸 감당을 못해서 물이 유출되는 거를 그냥 스탑하고 하모니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등록비도 안 받았는데 본전은 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또 여러 가지 궁금한 터널 전반에 대한 사항도 있으신데 아니 시간 50분까지 있으니까 한 가지씩 한 분한테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주제가 아무래도 이 지역의 이제 낙동강 퇴적토와 관련된 사항도 있으니 이거 위반돼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오늘 6번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장지건 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발표 중간에 국내에서 지금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수 시험이 다 잘못됐다, 주로 나오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측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 투수 개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을 어떤 나라에 사용하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일단 우리나라 시방 기준에는 투수 시험법이 현장 투수 시험법이 없습니다. 실내 투수 시험에 대한 규정만 있고 현장 투수 시험이 없는데 우리가 보링을 성공을 하다 보면 혼탁수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 혼탁수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물을 더 부어서 상부 주수를 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클로깅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막힙니다. 그럼 질소 넣어주고 또 케이싱 수직도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보링 속도에 따라서 케이싱 주변이 집안하고 딱 밀착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그리고 상부에서 물을 주수를 하다 보면 우리 보링하면서 계속 주수를 하니까 그 주변의 수압 분포가 선행적이지 않습니다. 측정을 해보면 비선행적입니다. 그래서 수위로 가지고 수두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강도 수압기를 하지 않으면 수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수두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수두 개수를 보려면 수두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공내 수위가 수두가 아닙니다. 비선행적이기 때문에 주변이. 그래서 강도 수압계를 측정하면 수두 변화를 우리가 수두 시험을 하고자 하는 곳에 수두 변화를 알 수가 있고 일본에는 그래서 강도 수압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플러깅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공백 유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시험 합격하는 위치에서 플러깅이 확실히 돼야 되는데 그런 규정도 없고, 제가 이걸 해가지고 여러 번 시험을 해본 제 이름을 너무 쓴 건 아니지만 막 데이터를 누가 다른 사람 논문도 써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좀 더 일정하게 나옵니다. 투숙에서 시험이. 예, 이상입니다. 만약에 17명으로부터 상부에가 모래층이 10m가 있고 점토가 5m가 있고 그 하부에 또 모래층이 있고 점토가 있을 경우에 시초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하수위는 상부에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바로 옆에 땅콩강 대위층인데 현장 투수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합격을 해봤는데 강부수 학교를 갔다가 점토층이 있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토층 넓게 되면 당연하게 이제 점토가 부수층이니까 그래서 점토하고 모래하고 밑에 층에다가 강수학교를 한 번 더 되어서 측정해 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고민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점토층의 강수학이 측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강수학 측정하는 게. 근데 그걸 저도 한 10개는 측정하면 서너 개 정도 좀 볼만합니다. 근데 청소할 때도 그게 정성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야 됩니다. 파도부터 해가지고 모래 처음이라든지 플러깅이라든지 이런 그게 정성을 많이 들이면 케이블하고도 그것도 흙기수도 아직까지는 또 잡아줘야 되고 뭐 정성을 들여도 다 성공은 못합니다. 저번 우리 작년 강좌에 지하수위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요. 지하수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층, 점토층, 모래층 또는 모래자갈, 그다음 밑에 암만, 이게 결국 하부의 모래랑 점토층, 암만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모래층은 피합층이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지하수위 조사를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천공을 하면서 지표해서, 그죠? 보림수를 써요. 배출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그냥 그대로 꽂죠. 그죠? 여기 밑에 팁을 달고. 그래가지고 그냥 위에 배공했다 해가지고 재요. 점토층이 투숙에서 비합층이라고 얘기하는 건 점토층은 어느 정도 두께가 되면 가합층이잖아요. 그죠? 컴파인드 워터란 말이에요. 갇혀있답니다. 그죠? 근데 점토층에 수기가 있습니까? 물이 흐르나요? 우리는 잘못하고 있어요. 지하수위 측정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지하수위를 측정하고자 하는 기층에 배색을 시켜요. 팁만 남겨놓고. 그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부에 있는 물이 공 따라 흘러 들어가서 저 밑에 있는 풍화 쪽 풍화, 그게 실을 형성했어요. 그게 지었습니다. GL-2m의 수위가 있다. 설계를 위에 물층이 좀 있고 근수를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풍화 쪽 풍화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현장에 우리 설계를 하면 수학을 전부 다 걸어서 굉장히 과하게 설계합니다. 근데 현장에 실제 불착을 들어가면 어떤 일인지 압니까? 계속 겪고 있어요. 풍화도 풍화하면요, 어떤 곳은 먼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포화도를 체크해요. 포화도. 제 경우에. 그 시로에 포화도를 체크하면 포화도 20%도 안 나옵니다. 어떤 곳은. 근데 그 지하수위가 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하수위를 측정하고자 하는 그 지층에 배공을 해서, 배색을, 나무 지층을 배색을 해서 측정하는 걸 지하수위 측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쉽게 하고 있거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공사비를 엄청나게 흔든단 말이에요. 지하수위 어떻게 지었는지 따라서. 근데 거기에는 너무 소홀해요. 이거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가이센 설계가 엄청나게 가벼워집니다. 진짜 바로 가야 돼요. 현장에 우리 현장 지금도 한 3군데가 들어가지만 제가 같이 막 일으키고 있는
같이 느끼고 있지만 나는 파는요 그냥 건조한 탑니다. 그들이 지하수의 자리에 가위에 수십억 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10만 년. 그게 지하수 영향을 받았으면 파도가 없을까요? 그죠? 그 빨리 고쳐야 돼요. 지하수 측정 방법부터. 그럼 세계가 완전 바뀌어요. 네, 다른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예,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김영근 박사님하고 그 터널 쪽에서 본인 소개해 줘. 예, 오르엔지닝의 홍영석이라고 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아까 그 터널 그 강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투수개수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게 뭐 감명 깊게 들었는데 혹시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일락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스 그라우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도는 뭐 우리 주갑 강도라든지 이렇게 그런 기준들이 많이 있을 건데 만약에 그 실드라든지 실드 TBM이라든지 나텀 쪽에서 지하수 유출량이라든지 그 지하수 유출량 안에 또 세리분이 얼마나 나온다든지 이런 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는지 아니면 관리 기준이 없어도 통상적으로 뭐 하는 그런 루틴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피난 연락장에서 이제 세그먼트 라인을 뜯어내고 이제 뜯어내기 전에 그라우팅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이 확보된 이후에 이제 뜯어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사고조사위원회에 있으면서 각국의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홍콩, 싱가포르, 뭐 호주.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어차피 이제 각 그 어떤 지층의 상태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아까 말한 연약 집안의 뭐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집안이나 안반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포레스트 뭐 공항 절도도 그렇고 뭐 여러 현장마다 여러 그 TVN마다 그 기준이 상당히 또 차이가 크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걸 제안했냐면 결국 이제 우리 낙동강 이쪽의 세적터에서도 다른 곳과의 그 연장지만 특성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만약에 TBM 터널의 뭐 세그먼트 라인을 뜯어내고 뭐 차수 그라우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일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확인했었고 사실 저는 이제 낙동강 세적터에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물론 이제 그 원래 설계나 실방서상에는 있었지만 그 기준으로 과연 이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이나 노하우들이 좀 쌓여야 되지 않을까 해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해외 사례든 국내 사례든 명확한 어떤 그 단일 기준은 있지 않았고 대신 좀 이제 차이가 났던 부분은 호주 사례를 보면은 그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여러 공의 확인공과 그다음에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것들이 저희랑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건 아마 그걸 통해서만 이제 뜯어낼 수 있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인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부전마산이나 이제 일부 지금 한강 하전터널 TBM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분당선 하전터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때문에 제대로 된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전마선 사고 이후에는 그런 그 절차들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특히 TBM 터널에 있어서 그렇게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하전터널이 두 군데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서울에 GTX의 이제 그 A 현장에 한 군데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김포 파주 터널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제가 이제 다 자문하고 하는 거 보면, TBM 자체도 많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기준에 약 250m 간격으로 피난 전략경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상당한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아까 말한 차수그라우팅의 그 성능을 어떻게 검증하고 얼마만큼 그 기준을 강화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 설명으로는 이게 물이 나오는 건 중요하지만 토립자가 나오는 것 자체는 허용에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용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토립자가 나오게 된다면 그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그라프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는 뭐 일단 뭐 수학 시험이나 뭐 현장 투수 시험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뭐 회장님 말씀하셔도 그렇지만 지금 부산 인근에 피난연의 경우 시공 사례가 제가 부산 마산에는 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피해 사례를 제가 실패 사례를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지 자학구 조성 중에 그는 분사 현상이나 개인구부 쪽으로 또 흥광 벽체 누수를 통해서 이런 좀 아이템과 관련된 사례는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제품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만 안 드렸을 뿐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유심히 좀 있다는 걸 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공부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김창룡 박사님께 하나 보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관심이 되는 게 뭐 사상 해운대 지하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거로 보면은 교통량이 많고 그 다음에 영향 범위가 작은 범위로 한다고는 복층 터널의 적용성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좀 나와 있는 적용성 검토한 내용 중에 좀 빠져 있는 것들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복층 터널의 경우에 환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선처럼 상하 행성 간에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복층 터널에서는 그걸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좀.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상해운대로 복층으로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상해운대는 전차종이고 만덕센터도 전차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서울이 차이점이 있는 게 수도권은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화물차를 지하로 못 들어오게 해요. 경부고속도로 나중에 될 것도 경부고속도로 도로공사 구간은 화물차가 오지만 도심으로 통과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규제를 소형차 전용으로 그래서 현재도 서부간선도로나 제물도 다 소형차예요. 근데 이제 부산이 희한하게 전차종이에요. 전차종을 허용을 하더라고요. 전차종이면 뭐가 제일 문제냐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화물차나 또는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화재 강도를 아주 세게 해서 터널 내 폭발이나 또는 이런 화재가 생겼을 때 사실 라이닝이나 이런 옛날에 우리 대구 경험도 있듯이 조금 구조물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거를 막는 거고 부산은 그래도 그 부분들을 허용을 하더라고요. 국토부도 아직은 도로공사 외에는 다른 데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지금 복층으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차종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전차종이 가려면 되게 단면이 좀 커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층화를 하기 위해서 데크로 봐서 3차로 이상이 좀 어렵다고 봐요. 그게 한 15m? 그 정도 되고 거기서 피난이나 환기를 위해서 특히 환기를 위해서는 위에 데크를 또 위아래 데크를 사실은 통로 그러니까 풍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하를 이용을 해서 공기를 내보낸다 그렇게 하고 피난 대비로는 프랑스 A86이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면 피난 대비 횡격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그러니까 다른 터널로 내려가게 만드는 방식이 보스포러스 해저 터널이 복층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아래로 계단으로 내려가서 다른 터널, 그러니까 위아래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좀 괜찮아지는 이게 이제 우리 김포파주가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한 가지 첨언을 또 드리면 아까 횡격 얘기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250m 구간 도로터널 방지 지침에 좀 더 엄격해요. 우리나라의 방지 기준이나 이런 재현이나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면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안전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2014년에 일도 있었고 좀 더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는 것까지도 들고 와서 우리는 더 엄격해져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시설물이 무겁고 부정마사도 마찬가지예요. 횡격은 우리나라 아니어도 횡격이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횡격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도
일부 있다 그러면 본선이 들어가면서 본선에서 팽개까지 뚫는 장치까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본에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TV에 그러니까 쉴드가 들어가면서 세그먼트를 뜯지 않고 여기서 뚫고서 옆으로 가니까 사실은 오픈되지 않게 그 압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안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제도가 과하게 돼 있다 보니까 팽갱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갓길이라고 생각하는 도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외국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현재가 우리가 굉장히 이용자한테 좋게끔 만들어져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그것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고민을 하고 또 제안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논의 중에 또 혹시 질문 생각나신 분 있으시면 예, 뒤에. 죄송합니다. 우선 먼저 감사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고생하신 여러분들도 시행하게 되신 분한테 감사드리고 몇 가지 코멘트를 좀 해드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김상민 박사님이 부산하고 서울하고 좀 사정이 다르다는데 부산 사람이 그렇게 서울 사람보다 삶이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이 있냐면 부산은 한강이 있거든요. 그 물동량을 부산시가 통과하지 않으면 불가해요. 서울 사람들은 배 딱 내밀고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와. 이게 근본적으로 설계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결국 기술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불구하고 이걸 우리 강조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 참 열악한 그런 환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오셔가지고 우리 부산 사람한테 100% 주고 가셔야 돼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좀 몇 가지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우리 김민재 교수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실 때에 지하수가 복원이 되느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가 하면은 2차 대전 때 일본 사람들이 군수 공장을 바닷가에 다 차렸어. 지하수는 많이 뺐어. 지하수 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토질 관계에 되는 사람이 본부에다 보고를 하는데 지하수를 집안 치마가 생기는 이유가 지하수 죄다 해가지고 지하수를 가면 개발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무슨 말이냐면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대기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딱 배전하고 나니까 지하수가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뺐을 때 까는 속도보다 복원되는 속도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마치 우리가 면도 칼로 탁 비었는데 상처가 나는 시간하고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제도가 뭔가 하면 지하수 규제법이 나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그 일본이 전쟁을 펼치니까 지하수 복원이 되기 시작하는데 6.25가 벌어지잖아요. 다시 군수공장들이 운명이 되잖아요. 일본 아이들이 우리 6.25 때 먹고 살았으니까 또 지하수가 떨어집니다. 아주 지하수와 흙과 치마의 관계는 정말 연동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 지금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NHM이냐 TVM이냐 이 논리인데 사실은 연락쟁의 문제는 공법의 문제가 아니야. 어느 공법을 해놓고 연락쟁 문제는 둘 다 홀수원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건 별개로 해결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하면은 NHM은 우리가 배수 터널이고 TVM은 비배수 터널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100점 100배 해. 누가? 시민들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넣는 소위 친환경적 것까지 고려한 LCC에 도입을 하면 이게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냐는 거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NHM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 말고 물까지 집어 연료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그죠? 뭐 펌핑한다고 막 돈 쓰는 걸 다 고려하고 하면은 과연 모든 터널들이 어쩌면은 실드 치료도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제는 NHM에 일할 사람이 없어. 너무 환경이 약하거든. 그 사람들은 부산 사람보다 더 약해. 그러니까 이제는 기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법의 선택의 문제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밖에는 이미 50% 이상은 기계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고집을 하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 또 그리고 기계식보다는 기존의 해오동의 터널의 기술자들이 설계 기술자들이 대부분이 거기 종사하고 있어요. 이쪽을 잘 몰라. 근데 이 기계식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장비를 하는 거예요. 장비 못 소개 못해요.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시공은 몰라. 누구한테 그럼 우리가 모두 의존하는 거면 현장 오퍼레이터한테 놀아납니다.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GH터널을 공부를 하려면은 장비부터 공부해야 돼요. 장비부터. 잘못하면 잠자는 사람이 막 움직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정마산관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자료를 보는데 저도 과거 10년 동안 이제 조용히 살다 보니까 딱 보니까 뭐가 느낌이 오는가 하면요. 그거는 강도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강도 어떻게 하면 좋냐. 강도의 문제가 아니고 차수의 문제예요. 강도는 자린력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만 되는가 하면 이제 제 감각으로는 기지에 우리가 공사하는 거에 강도가 현장 강도가 보통 한 20km 내외, 어쨌든 그러면 20km 내외잖아요. 그거 5분지 내지 10분지는 돼요. 왜 된다고 제가 장담을 하는가 하면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가 하면은 그 정도 강도면요. 내가 운동화 신고 걸어 들어가 안 무너져요. 근데 물을 새면은 감당이 안 돼요. 아까 우리 신 대표 그랬잖아요. 물 새면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안 나오면 안 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연산동에 가면은 마사가 나옵니다. 물마사. 부산 사람들은 알 겁니다. 물마사. 그 물마사가 어디까지 나오면 서울까지 와요. 아까 우리 임 박사님이 발표하실 때는 나토 묘사를 쭉 하셨는데 서울이 제일 먼저 지하철에 나왔다는 게 아마도 신촌 주변일 거예요. 그죠? 부산도 동시에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설계는 서울이 먼저 시작하고 시공 부산 먼저 시작해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 무너집니다. 이거. 그게 어디 가면요. 전포동에서 양중으로 가는 그 오르막길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미 해탈 없어졌지만 한일변상 몸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출근 시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게 지하철 하면서. 그래서 온갖 가지고 그랬죠. 거기다. 그게 83년도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가 저는 너무 참 좋은 게 우리의 지식을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해보니까 이제 타락하는 것까지는 안 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지 해보니까 이런 타락하는 거는 개인의 주장이 되는 거고 데이터가 있어야 그게 합리화가 되고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 오늘 서울서울시 회장님께서 김대장께서 말씀하신 해외 학회 나가서 발표가 가능해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대화밖에 안 돼. 그런 걸 좀 기술자들이 좀 더 했으면 참 좋겠다는 거고 아까 강원도에 뭐 그라우팅 하는 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 그라우팅을 씁니다. 국내도 한국 그라우팅은 용어를 쓰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아니야. 그걸 어떤 건가 모르겠는데 그라우팅을 하는데 마치 치약처럼 생겼어. 짜면 쭉 나와. 손을 쏟아봐도 안 가. 또 짜면 또 가. 쏟아봐도 안 가. 그걸 막는 거예요. 쭉 흘러가지 않게. 그래서 필요한 공간만 딱 그라우팅 하면 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특수한 재료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까 동계공법을 아마 부전마산을 대체로 수립했겠죠? 대부분 부분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나중에 무너지고 난 이후에 또 했죠? 동계공법이 참 좋은 건데 결정적인 단점이 뭔가 너무 비싸. 제트그라우트는 한 두세 배 비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너진 걸 따지면은 우리가 홍유를 막을 걸 지금 가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계공법이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요. 건축 공존 하시는 분이 합니다. 건축 우리 전체 이게 쿨링 시스템 하시는 분. 그 쿨링 시스템에 그 브레인을 가지고 땅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땅이 얼어. 근데 만약에 모래철쯤 되면은 땅을 얽히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한 달이 걸려요. 강도 얼마 정도 냐 50km, 100km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분리가 할 필요 없어. 되면 끝이야. 뚫고 가면 돼. 그 공법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샘플링을 하는 게 아까 우리 국내에는 모래 샘플링이 안 된다는데 그걸로 샘플링을 하거든요. 그럼 모래총을 그대로 들고 와서 실험실에 넣으시면 국내에 옛날에 뭐 두산건설에서인가 그거 가지고 연구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한번 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샘플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소 기술들이 우리만 하는 건 안 되고 건축에서 이제 협조를 줘야 되고요. 근데 이게 수요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들이 참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보면. 말씀이 좀 죄송한데 저희가 그만이 되겠죠? 학교는 저희가 50분이 아니라 사실 40분에 근처. 그렇습니까? 하여튼 코멘트 감사하고요. 오늘 그 발표해 주시고 오늘 토론에 같이 다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들어주시고 참 또 끝까지 계신 우리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각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김윤태 주의장님 회의사 간단하게 제가 오늘 문 열었다고 문까지 닫으라고 하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초청 강연 그다음에 기술관계실 네 분 우리 전문가님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마지막까지 이렇게 질의응답 또 좋은 토론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여기 여기 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